어느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다. 서울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준호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늦은 밤이었고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그는 침대에 눕기 전에 인터넷 서핑을 즐기기로 했다. 그는 주로 무서운 이야기나 미스터리에 관한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기에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공포 게시판에 접속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끔찍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 있었다. 초자연적인 존재나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미 익숙했지만 그중 하나는 묘하게 준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목은 고요한 밤의 속삭임이었다. 게시글에는 자신을 유진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겪은 섬뜩한 경험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유진은 20살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부모님이 친구 집에 모임을 가신 틈을 타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다고 했다. 늦은 저녁 과제를 마치고 잠시 쉬려던 순간 갑자기 집안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넘겼지만 점점 그 소리는 명확해졌다. 분명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거실에서, 다음은 부엌에서 차례로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방에 틀어박혔고 곧 속삭임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목소리는 아이의 목소리 같았고 계속해서 같이 놀자 라는 말을 반복했다. 유진은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고 날이 밝은 후에야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다. 부모님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그날 밤 유진의 집을 방문했던 친구로부터 과거 이 집에서 한 소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날 저녁 이후로 유진의 가족은 밤이 되면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시달렸고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준호는 글을 다 읽고 나서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상하게도 글을 읽는 내내 자신의 집에서도 무언가 가벼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휴대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넘어가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안을 한 바퀴 돌며 확인해 보기로 했다. 거실, 부엌, 그리고 욕실까지 차례로 둘러봤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방으로 돌아오려던 그 순간 그의 귓가에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스쳤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순간 소름이 돋아 급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 후로도 준호는 한동안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다만 유진의 이야기를 읽은 그날 밤 이후로 그의 집에서도 어디선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밤이 깊어지면 특히 더 심해졌다. 준호는 그것이 그저 자신의 상상일 뿐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고 강렬해졌다. 결국 준호는 수면 부족과 불안감에 시달리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심리 전문가를 찾아가고 집에는 성직자를 초청해 축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고 어느덧 그는 그 소리에 익숙해져 갔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 무속인을 알게 된 준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무속인은 준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표정으로 이곳에 어린 영혼이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준호는 경악하며 그 소년의 영혼이 뭘 원하는지를 물었고 무속인은 아이가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준호는 소년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매일 밤 자신의 생활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소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며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거나 방 안에 작은 장난감을 두고 있었다. 기이하게도 그렇게 하고 난 후부터 그 불길한 속삭임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준호는 여전히 가끔 그 밤의 속삭임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지지만 이상하게도 그 경험은 이제 공포보다는 이상하고도 친숙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날 밤의 기억은 비어있던 그의 삶에 알 수 없는 의문을 남기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일상의 피로를 풀고자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작은 펜션을 빌려 2박 3일의 여행을 떠났다. 산 깊숙이 자리 잡은 그곳은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도심의 열기를 잠시 잊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곳은 해가 지고 나면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듯 느껴졌다. 첫날 우리는 즐겁게 바비큐 파티를 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수다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를 만큼 이어졌다.
술 기운이 올라갈 무렵 친구 중 한 명이 서늘한 기분을 느끼고는 들어보지 않을래? 라며 공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 이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던 전설과도 같은 것이었다. 펜션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옛날에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매년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물로 바쳐진 어린 소녀를 숲 속 깊이 묻었다고 한다. 하지만 소녀의 영혼은 날마다 울부짖으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했고 결국 마을은 저주를 받아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두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중 한 친구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혹시 모르니 조심하자고 경고했다. 둘째 날 밤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숲속으로 야간 산책을 나가기로 결정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숲은 마치 다른 세계와 연결된 것처럼 신비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한기가 감돌았다. 우리는 같이 이동하며 주변의 기묘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소녀의 흐느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농담으로 시작한 산책은 점점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길을 걷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몸을 돌려 숲속을 가리켰다. 모두가 그곳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저 허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너무나도 분명히 하얀 옷을 입은 소녀의 형상이 나뭇가지 사이로 사라졌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경계한 친구의 제안으로 우린 발걸음을 돌려 펜션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 모두는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나는 꿈속에서 그 소녀가 펜션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잠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셋째 날 아침 우리는 기묘한 느낌을 가지고 펜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나가는 길에 펜션의 주인 아주머니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하셨다. 조금 전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주 궁금하던데 당신들 알고 있나요? 우리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고 그 말을 뒤로 한 채 급히 차에 올랐다. 그 이후로도 가끔 그 펜션에 대한 이야기가 글쎄 오르내렸고 나는 이들이 그 밤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그 여름밤 이후로 나는 밤의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다. 과연 그 수많은 이야기 중 어디까지가 진실일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밤 이후로 우리 모두는 산속의 작은 펜션에 다시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시판에서 인기를 끌며 사람들에게 오싹한 경험을 안겨주곤 합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공포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어느 가을 밤에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승희는 서울의 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종강을 앞둔 기말고사 기간이라 연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날은 문득 걷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희는 학교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한적한 오솔길을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그 오솔길은 낮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밤이 되면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제법 무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런데도 승희는 묘하게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한참을 걷던 중 갑자기 음악이 끊기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헤드폰을 고쳤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승희야, 기다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놀란 승희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희야, 뒤돌아봐. 승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면서도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침착하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아래로 펼쳐진 그 길에는 승희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승희는 속도를 내어 그곳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막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길 모퉁이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겁에 질린 승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며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과 반대인 학교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가 어느새 학교 캠퍼스 안으로 들어왔고 마침 늦게까지 남아있던 경비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경비 아저씨는 정말로 걱정이 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여학생, 그런 목소리 들으면 얼른 피해야 해. 이 근처에서 얼마 전 이상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구먼. 사실 경비 아저씨는 몇 해 전 이 학교 근처에서 발생했던 기이한 사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길을 자주 지나던 한 학생이 실종되었고 며칠 뒤 길가에서 발견되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학생의 사망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이 길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결국 길은 유명한 귀신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승희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더 오싹해졌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장난이 아닌 그 이상이라는 기분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부축을 받으며 안전한 길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후에도 승희는 그날의 공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혼자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오솔길에 관해 말이 많습니다. 누구는 그 길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봤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그저 루머일 뿐이라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승희는 결코 그날의 경험을 다른 이들처럼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그 목소리와 웃음소리는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만 같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모르는 채로 남아버린 신비한 이야기로 끝나버릴까요?